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옥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풀러는 책장을 열지 않은 책은 무용지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결심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말이겠지요. 언제나 말보다는 실천의 방점을 찍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 한 편 먼저 낭독해 드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저 가을 속으로 박정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눈부신 꽃잎만 던져놓고 돌아서는 들끓는 마음속 벙어리같이 나는 오늘 또 담 너머 먼 발치로 꽃을 던지며 가랑잎 떨어지는 소리를 낸다. 내사 짓밟히고 묻히기로 어차피 작정하고 떠나온 사람, 외기러기 눈썹줄에 길을 놓아 평생 신락 같은 울음을 이어갈 것을, 사랑의 높은 뜻은 비록 몰라도 어둠 속 눈썰미로 길을 짚어서 지나가는 길선마다 한 방울 청옥 같은 눈물을 놓고 갈 것을, 머나먼 서역만리 저 눈부신 실크로드에 가을이 기우뜬 기우는 저 어둠 속으로.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또 담 너머 먼 발치로 꽃을 던지며 가랑잎 떨어지는 소리를 낸다는 표현이 참으로 인상적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돌아서는 그런 화자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져서 가슴을 싸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셔볼 텐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책지와 함께 하실 분은 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정말 지루했던 여름이 가고 완연한 가을이 이렇게 온 것 같은데요. 네.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네, 정말 어느새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은 상당히 쌀쌀하고요. 저는 덕분에 위원회 일로 분주하게 그리고 즐겁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보니까 굉장히 바쁘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대부분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좀 생소할 것 같거든요. 네, 네.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는 언제 생겼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는 1기가 2007년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요 업무 중에 이제 1차적으로는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을 5개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일인데, 그거를 비롯해 가지고 국가도서관 정책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저희가 수립하고 심의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제4기 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4기 위원회는 저를 포함을 해서 언론계나 도서관계나 학계나 그런 전문가들 15분으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들하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서 교육부 등 저희 위원회와 유관되는 그런 부처들, 장관들 11분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해서 26분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에서 현재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현재로서는 이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공공도서관이 예.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공공도서관 그 운영관리 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도서관계의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서관 서비스의 이제 그 효율성도 좀 높여야 되고, 또 행정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좀 주요 계획으로 삼아서 과제를 좀 추진해보자라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예. 지난 8월인가요? 그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세계
도서관 정보대회에 예, 다녀오신 예. 것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세계 도서관 정보대회는 어떤 행사인지 궁금해요. 아, 네. 세계도서관 정보대회는, 국제도서관 협회 연맹이라고 제가 그 이름이 길어서. 예. 근데 이제 영어로는 이플라라고요. 약어로 씁니다. 거기에서 매해, 예. 전 세계 도서관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이는 아주 도서관인들의 큰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플라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관은 1927년에 설립이 된 그런 단체인데요. 전국, 그러니까 세계의 도서관 정보 전문가들, 그리고 또 뭐 사서들이나 학자들, 이라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국제적인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번에, 한 80차 이번에 대회를 가지게 된 상황이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회원국이 한 150여 개국이 되는데요. 한 120여 개국의 회원국에서 한 3,5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전문가들, 뭐 아까 말씀드린 학자들, 사서들 이렇게 전부 다들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도서관과 관련되는 문제를 이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러한 전문가 회의가 한 250여 개가 개최됐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한국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한 50여 명이 참석을 했죠. 네, 아주 큰 대회입니다. 예. 거기에 또 그 가셔서 위원장님께서 한국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을 또 발표하셨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 이렇게 담긴 계획인가요? 네, 네. 저희 그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는 계획인데요. 2009년에 이제 1차 계획이 수립이 돼서 작년인 2013년에 1차 계획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2차 계획 수립이 이제 지난 1월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확정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외국에 계신 도서관 정책 관련 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 일부는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 뭐 이런 요청도 있고 해서 제가 이번에 가서 저희 그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제2차 종합발전 계획의 내용을 이제 개요를 관종별로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소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이라는 그 비전을 이제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속하는 7개의 추진 전략, 또 20개의 정책 과제, 그리고 92개의 추진 과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뭐 다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적으로 그렇고, 주요 추진 전략 중에 이제 포함이 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그 생애 주기별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좀 높이고, 그리고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인문정신 문화를 좀 확산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전략을 저희가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지식정보 취약계층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그분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좀 확대하는 그런 내용. 또 국가도서관 하면은 국립중앙도서관, 뭐 국회도서관, 또 법원도서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도서관들의 위상을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 또 뭐 주변에 도서관의 기반 확충을 좀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현실적으로 그 나름대로 그 비현실적인 요소가 이제 좀 많은 그런 도서관 법을 좀 개정한다거나 또 제도를 좀 정비한다거나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7대 추진 전략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프랑스에 가셨으니까 프랑스 도서관도 이렇게 좀 둘러보셨나요? 예, 뭐 그런데 사실은 파리에 가서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도 좀 보고 이랬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그 리옹시의 공공도서관 중에서 좀 오래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규모도 좀 크고 이런 도서관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참 그 도서관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상당히 그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도서관은 이래야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사서들도 상당히 친절하고 또 그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그 직업의식이 상당히 투철한 분들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편안하고 따뜻한 도서관의 분위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들어갈 그렇습니다. 때 도서관이 좀 따뜻하고 또 사서들도 이렇게 좀 그 아주 친절하고 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도서관을 다시 찾게 되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데 네. 프랑스가 그런다니까 네. 참 부럽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좋아졌죠. 네. 위원장으로 그 취임한 후에 네. 재임 중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과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 도서관의 선진화를 위해서 임기 중에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도서관이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 그 삶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국민들의 문화 생활을 이제 말하자면 책임지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국민들이 와서 도서관을 좀 편안하게 이용을 하고 또 자주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인가. 말하자면 도서관을 왔다가 가면 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제일 저로서는 지금 큰 바람입니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목표가 일단은 행복한 도서관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저로서는 제일 하고 싶은 일입니다. 목표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도 이렇게 도서관을 가면 그 분위기가 다시 찾고 싶을 때 저는 도서관을 자주 이용합니다. 네, 특히 책 네. 읽으러 가요. 일요일 날. 예. 일요일 날 그래서요? 남들은 등산 네. 갈 때 저는 도서관 갑니다. 그래서 도서관 가서 제가 그 사서 보지 못한 책들을 이렇게 쭉 넘기면서 거의 휴식처럼 있다가 제가 오거든요. 네, 그럼 네. 기분이 정말 좋아요. 아, 네. 그래야죠, 도서관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행복한 도서관을 이제 이렇게 목표로 삼는다니까 너무도 이렇게 좋은 말씀이네요. 이제 위원장님이 파악하셨을 현안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도서관 시스템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요? 글쎄요, 모든 기관이 다 문제점이 있는 건데요. 저희 도서관으로서는 이제 나름대로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도서관이 시설하고 또 장서하고 또 전문 직원 이 세 요소가 이제 다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만 이제 좀 도서관이 나름대로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로서는 지금 관종으로 치면 대학 도서관, 학교 도서관, 공공 도서관, 전문 도서관 이렇게 관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도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밀접한 것이 공공 도서관입니다. 근데 공공 도서관의 개수가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는 몇 년 만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2007년쯤에는 한 520개가 있었는데 지금 2013년에 와가지고서는 한 868개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이 늘은 셈이죠. 이제 1차적으로는 선진국과 이제 그야말로 같은 수준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도서관 수가 모자르다 해서 이제 도서관을 증설하는 그런 측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뒀어요. 이제 결국은 문제는 이제 그거를 이제 관리하려면은 나름대로 좋은 장소를 갖추는 거, 또 전문 직원들이 이제 그거를 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러한 것이 더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양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이제 질적인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현재 우리 도서관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해서 그 도서의 질을 좀 수준을 높이고 또 지금 상당히 부족한 전문 직원들을 좀 보충을 해서 도서관 서비스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것을 위한 노력은 1차적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거고요. 또 도서관 유관 기관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양질의 도서를 좀 많이 갖출 수 있겠는가. 또 좀 지금 비정규직이 많이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좀 정규직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전문성 있는 사서들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한국의 도서관이 지금 말씀 드리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그 중요한 도서관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네. 위원장님처럼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실무를 네, 네. 집행하는 사람들의 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네. 그런 그 자세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도서관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그냥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을 잘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도서관의 운영이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용자가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직접 관리자가 가서 책을 찾아서 이용자들한테 주고 물론 뭐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또 분실되면 이제 큰일 나고 뭐 이런 시절이 이제 과거의 시절이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폐가제라 해가지고 이제 이용자들이 직접 서가에 가서 책을 찾거나 이렇게도 못한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리자 위주의 패턴에서 이제는 좀 바뀌어서 요즘에 와서는 이제 이용자 중심의 패턴으로 도서관이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용자들을 위한 것이라면은 이제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용자들이 와서 좀 쉽게 자료를 신속하게 그리고 편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용자가 어떻게 하면 도서관에 와가지고 좀 편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쪽에 나름대로 정책 입안자들도 계획을 하고 또 실무 집행자들도 이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취임하신 지 1년이 지금 채 되지 않으셨는데 이런 질문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위원장님이 현재까지 그 추진한 것 중에서 이거 하나만은 내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특히 5개년 계획 같은 경우도 정말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서관의 모습들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거 하나만은 내세울 수 있다. 글쎄요, 제가 뭐 내세운다라는 측면으로 든다면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가 뭐 이렇게 딱이 뭐 이거다라고 내세울 만한 거는 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뭐 주변에서 그야말로 참 그만한 일을 이뤄냈기 때문에 참 내세울 만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5개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과제를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은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업적을 내는 일들이 상당히 귀합니다. 물론 뭐 정례적으로 조그만 일들은 이제 일어나가고는 있지만 그걸 업적이라고 내세우기에는 좀 그렇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나중에 그 일이 이제 결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참 업적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저 지금 중책을 맡았으니까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그냥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언론 보도에 이렇게 따르면은 최근 공공도서관에 무한 상상실. 이름이 참 재밌어요. 무한 상상실. 무한대로 상상한다는 거죠. 무한 상상실이라는 게 생기고 있다는데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무한 상상실이라는 것은 이제 도서관 공간에 그 지적인 창조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와서 뭐 동영상이나 또 UCC 같은 거, 또 무슨 도서나 이런 문화 콘텐츠를 자기의 창의력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그 제작 공간을 우리가 무한 상상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IT 기술이 뒷받침이 되는 그러한 시설이어야 되겠죠. 컴퓨터라든지. 그래서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와서 이용을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무한 상상실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조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쪽하고 미래창조과학부 그쪽하고의 이제 협조 관계로 무한상상실을 지금 이제 시범으로 좀 몇 군데 도서관에다 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응을 보면서 점차 증가를 해 나간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외국의 경우에도 이름은 이제 우리는 무한상상실 그러는데 선진국에서 보면은 메이커 스페이스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작자가 이용하는 공간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이름으로 거기도 이제 슬슬 공공도서관에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더군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니까 뭐 그야말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 뭐 의상 디자인까지 거기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걸 보면서 또 어느 학자는 향후에 이제 도서관의 다음 할 일은 이런 무한 상상실을 많이 만들어서 이용자들이 와서 좀 자유롭게 자기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를 하면서 뭘 제작을 하고 싶으면 거기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늘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 위원장님께서 세계일보하고 인터뷰하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군대 내에 이렇게 사건 사고가 참으로 많은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군대 내에 이렇게 서가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병영 도서관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네.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네, 그렇게 하죠. 결국은 그 장병들이 이제 군 입대를 하고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름대로는 뭐 지적인 욕구도 생길 거고요. 또 학습 의욕도 또 이제 생기고 이럴 텐데, 그 장병들을 위해서, 그런 지적 욕구나 학습 의욕을 좀 충족을 시키고, 또 독서 습관도 좀 키우고, 또 사기도 진작시키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저기 병영 도서관들이 이제 많이 있기는 한데 도서관에서 나름대로 그러한 그 독서 습관도 좀 키우고 독서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은 그 여가 선용을 또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장병들이 좋은 책들을 통해서 인문학의 그 소양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요. 그래서 많은 좋은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좀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아주 훌륭한 인성을 갖춘 그런 젊은이들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향후에 사회에 나가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새 인성을 상당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또 인문학적인 소양을 또 강조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장병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고 또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폭력 문제도 뭐 크게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좀 기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작 저희 2차 종합기획 속에도 그 장병들을 위한 독서 문화 활성화 계획 그리고 독서 프로그램을 좀 지원한다든지 또는 독서 동아리를 활성화한다든지 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책을 많이 이렇게 그 군인들이 읽으면 또 책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게 하고 그렇죠. 또 생각하게 네.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런 폭력이라든가 또 왕따라든가 이런 군대 안 좋은 문화들이 이렇게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네. 제가 그 지자체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네. 지자체에 보면은 도서관 시스템이 아주 잘 된 곳이 있고 그렇죠. 또 도서관 시스템이 잘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도서관 시스템이 잘 된 곳일수록 시민의 만족도는 높을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예. 네, 네. 그런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예.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도서관 정책을 상당히 그 활성화하는 쪽으로 만들어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쓰게 돼 있거든요.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서 좀 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나름대로 할애를 많이 하는 곳은
아무래도 책도 좀 좋은 책도 갖출 수 있고 이런데 또 그렇지 못한 지자체 도서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쪽에서도 도서관에 관심을 많이 갖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지금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전국의 도서관을 관종별로 운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간의 경쟁력도 좀 높이고, 그리고 또 좀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그 도서관 서비스의 내실화도 좀 기하기 위해서는 뭔가 도서관끼리 어디보다는 우리가 못하구나, 또 어디가 우수하구나, 이런 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를 매해 실시하는 것이 또 저희 위원회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지표에 의거해서 도서관을 서면 평가하고 실사 평가를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한 40여 개의 도서관을 우수 도서관을 선정을 해서 대통령상, 뭐 국무총리상, 뭐 장관상 이런 식으로 수상을 하고, 그 수상식은 시상식은 저희가 보통 10월에 전국 도서관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상식을 하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수 도서관은 좀 사기를 북돋아 주고, 또 그렇지 못한 도서관들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자체들 도서관 간에도 좀 경쟁심을 좀 갖게 함으로써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평가 결과도 또 다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지자체 장도 보실 때 우리가 좀 더 도서관에 관심을 둬야 되겠구나라는 하나의 어떤 그 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위원장님의 개인 이력에 대해서도 좀 가볍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도서관과 책에 얽힌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저도 어렸을 때도 책을 참 읽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때가 몇 살 때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한 번은 굉장히 재밌는 책을 제가 찾아서 이거를 그냥 끝까지 읽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에, 제가 그 집안에 아주 골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이제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열심히 책을 읽었는데, 집에서는 이제 제가 없어졌다고 아주 어렸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막 온 가족들이 저를 찾아 헤매면서 밖에 나와서 막 부르고 뭐 이랬던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재미있는 책이었느냐고 그러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저를 찾았던 안도감을 이제 표명을 하셨는데, 요즘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어렸을 때도 보니까 책 좋아하더니 책하고 관련되는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책을 좋아하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화여대 영문과를 들어가셨거든요. 네. 영문과를 이렇게 그 전공으로 선택한 특별한 그 이유가 있었는지요? 글쎄,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대학을 전공을 택하고 그럴 때만 해도, 무슨 적성이다, 무슨 직업관이 어떤 쪽이다, 이런 거보다는 그 성적에 맞춰서 전공을 택하고 그런 예가 많았지 않습니까? 요새도 좀 그런 경향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아주 성적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딱히 무슨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이제 뚜렷하게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는 이제 영어 과목을 제가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는 그냥 영문과를 가면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문과를 이제 선택을 해서 갔는데, 사실 저도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영어를 좋아한다라는 것이 영문과를 선택하는 거하고는 별개더라고요. 근데도 어쨌든 저로서는 한번 영문학을 해보자 해가지고서는 들어갔던 생각이 납니다. 학부에서는 이렇게 그 영문학을 전공하셨는데, 대학원은 좀 다르더라고요. 드렉셀 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서관학으로 전공을 이렇게 바꾸셨거든요. 특별한 그렇습니다. 계기나 이유가 있었는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 졸업할 무렵 해가지고
막연하게지만은 유학을 좀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어머니께서도 또 권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 이화여대 교수로 계셨는데 그때 말씀이 뭐 정말 이화여대 교수쯤 되면 그 당시에는 신여성 그렇죠. 아니시겠습니까? 어머니도 이제 유학도 하셨고 그러면서 여자라고 뭐 공부 안 하고 뭐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그 여자들이 그렇죠. 진출을 잘 안 하던 시절이었는데 기회나 여건만 되면은 가서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저를 보고 유학을 권유를 하셔서 저도 이제 공부를 계속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는데 그때 그 당시에 타이밍이 그 미국이 상당히 그 도서관이 많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그래서는 도서관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도서관학이라고 그랬지만 요새는 저희가 문헌정보학이라고 합니다. 그 문헌정보학 전공한 사람들이 졸업만 하면은 그냥 취업이 굉장히 쉽게 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도 이제 먼저 유학을 갔는데 여기 여성들이 상당히 관심 있어 하는 전공이 바로 도서관학이다. 또 새로운 학문이기도 하고 또 조용하게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고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지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또 운 좋게 또 제가 외국인 장학금을 준다라는 거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는 그냥 바로 달려가서 그냥 공부를 시작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졸업 후에 뭐 아닌 게 아니라 취업이 참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서 일을 조금 하고 도서관에서 그러다가 이제 귀국을 하면서 교표원을 잡게 됐죠. 우리 한국의 네. 그야말로 인터넷 보급률이라든가 또 내지는 스마트폰 이렇게 사용하는 네. 것에 비춰볼 때 한국의 독서량, 한국인이 책을 읽는 이 독서량은 네. 일본에 비해서도 많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런 독서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혹시 네. 보강 같은 게 있는지. 글쎄 말이에요. 그게 참 그렇지 않아도 늘 걱정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지하철이나 버스 내에서도 보면은 거의 그냥 휴대폰으로 그렇죠.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책을 읽고 하는 사람은 아주 가물의 콩나기 같은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뭐 어디 조사를 보면은 지금 우리 국민 그 독서 평균 독서 시간이 하루에 20분밖에 안 된다. 거기에 비해서 휴대폰 이용 시간은 1.6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차이가 그렇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휴대폰에 많이 매달리다 보니까 독서 이제 보내는 시간이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독서 증가를 위한 노력은 이제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뭐 가정에서나요, 또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도서관에서 이런 여러 군데에서 다각적으로 독서량을 좀 늘리고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을 부모들이 책을 읽어주면서 키우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훨씬 더 그렇죠.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책을 많이 읽어줘야 되겠구나. 또 자꾸 독서를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 그게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또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뭐 아침 독서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 좀 추진을 해 나가면서 그런 학교가 좀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직장이 요새 이제 나름대로 독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직장 내 그 도서실을 만든다거나 또 독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직장인들이 가입하게 하는 뭐 그런 움직임도 좀 있는데요. 그런 데서 그런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독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다독자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1년에 16권 이상 읽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직장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런 시설이 독서 프로그램이나 뭐 동아리라든지 뭐 이런 직장 내에서도 그런 게 있는 곳에 직장인들이 역시 다독자들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뭐 그야말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대중들을 위한 그 인문학 프로그램, 그래서 좋은 인문학 책을 많이 읽힌다든지 또 요새 정착이 돼가고 있는 기류의 인문학이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인문학 관련 책을 읽고 또 작가와 함께 그 역사 탐방도 하고 뭐 이러는 아주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좀 확대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도서관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뿐더러 최근에는 또 들어보셨겠지만 전자책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북. 이제 전자책도 사실은 뭐 만화나 이런 것도 있지만 좋은 책들도 굉장히 많이 전자책 컨텐츠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성화시키고 도서관에서도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좀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또 그 북 리더기 같은 것도 좀 갖다 놓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독서 문화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한다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세계 그 여러 나라의 도서관들을 이렇게 가보셨을 텐데요. 네. 가장 선진적인 도서관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요. 네, 뭐 딱히 한 나라라기보다는 제가 보건대는 뭐 미국이나 영국 또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도서관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우선 유럽 국가들을 보면은 그 역사도 길고 도서관 역사도 길고 또 그 좋은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도 하고 보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도서관에 대한 그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 주로 선진국의 경우에 보면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역시 그 선진국의 그 도서관에 대한 인식하고 그 도서관 선진국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은 비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EU 국가들 중에서도 뭐 스웨덴이라든지 네덜란드 또 덴마크 또 독일, 영국 이러한 곳들은 그 연간 독서량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80% 이상을 상회를 하고 있어요.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73% 정도인데 EU 국가의 표준이 68%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저 좀 더 노력하고 책 읽는 국민들이 되면은 그러면은 좀 선진국 대열에도 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진국 그 대열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네. 그 우리나라의 정부라든가 민간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뭐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는 제가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 도서관이 참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좀 그 관계자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욕심 같아서는 이제 대통령부터 또 관련 부서의 장관님들도 그렇고 하여간 전부 다 참 이건 도서관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참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기조 중에 문화융성을 하나를 이제 국정기조를 내세우시면서 상당히 그 인문정신 문화를 이제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관련 회의에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기류의 인문학 같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하면서 그거를 계속 추진해 나가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좀, 인식 수준을 좀 높여주시면은 참 많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도서관 수준이 그 나라의 국가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민간 차원에서도 사실 재벌들이 사회 환원 차원에서 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도서관을 위한 지원이나 기부나 해서 좀 좋은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쉽게 볼 수 있는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민간 차원에서의 도움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결국 우리가 지식 강국이 되려면 도서관이 이제 나름대로 참 좋은 도서관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욕심이죠. 예. 네, 이제 책지에
공식적인 질문입니다. 네, 네.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읽었던 수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슨 책인지요? 네. 아유, 뭐,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제가 읽은 것이 그 조셉 머피라는 분의 마음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이 마음 수업이 여러 똑같은 제목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읽은 것은 그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인 조셉 머피 박사의 마음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결국 거기서 그 조셉 머피 박사가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잠재력을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일깨워서 마음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한테든지 잠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잠재력을 잠재우지만 말고 그 잠재력에 말하자면은 긍정적인 요소를 자꾸 심어주면서 이 잠재력이 결국은 그 긍정적인 요소에 힘을 입어가지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인생 여정에도 참 도움이 되는 이야기고 또 나름대로 참 이런 각박한 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 또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 또는 뭐 자살까지 생각하고 뭐 상당히 좀 비관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좀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잠재력을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이 마음의 기적을 좀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구하면 되겠구나.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생각을 부정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 책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일이 그렇게 잘 풀리더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좋은 책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좀 권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긍정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네. 그야말로 그 마음 수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자기가 생활을 풀어갈 수 있고 세상을 또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주는 책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돌직구 질문 몇 개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예. 최은주 위원장님에게 도서관이란 무엇입니까? 도서관이라는 곳은 글쎄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은 뭐 유학 시절에는 제가 도서관에서 한 뭐 2시, 3시까지 책도 읽고 과제물도 또 하고 그러면서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젊은 시절에는 뭐 학창 시절에는 거기서 지식도 많이 책에서 얻고 그리고 또 제가 나름대로 좀 마음에 좀 뭔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럴 때는 책에서 또 위안도 많이 받고 하면서 정말 이 책이라는 것이 정말 마음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책이 중요하구나라는 느낌도 가지면서 그게 결국은 다 도서관에서 찾는 책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찾아서 읽기도 했지만 결국 도서관에서 제가 이제 사서로 일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대학에 있을 때 도서관장으로 대학 도서관 운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들이 상당히 제가 긴데 이제 다인가 보다 했더니 또 지금은 우리나라 전국의 도서관을 걱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나와 도서관과의 인연이라는 거는 참 끈질기게 깊구나라면서 그러니까 제가 도서관이 제 마음의 고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위원장님께서 인상 깊게 읽은 이 조셉 머피의 마음 수업 책에서 인상적인 대목을 저하고 위원장님께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텐데요.
마음 수업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라는 보물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잠재력을 깨우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나만의 우주, 마음이 가진 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긍정과 믿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기적을 믿으세요.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대목인데요. 이제 위원장님께서 낭독드리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입었는데 회복할 가망이 없을 때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 뒤를 받쳐줄 어떤 수단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놓일까요? 잠재의식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는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파내어도 마르지 않은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최은주 위원장님과의 만남도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9월이 독서의 달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도서관을 찾지 못하는 그런 성인들, 그렇죠. 바빠서 그러겠지만 네.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요. 도서관과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죠. 결국 도서관은 결코 높은 문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고요. 또 도서관에는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뭐 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까운 도서관을 찾아가서 그 보물을 찾고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읽게 되면은 그러면은 참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참 도서관이 친숙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게 되면은 그 도서관의 책 말고도 문화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인문학 독서 아카데미라든지 또 기류의 인문학이라든지 인문 프로그램 그쪽에 관심만 가지시면은 얼마든지 자기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우리 그야말로 메마른 영혼의 그 윤활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들과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9월이 독서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책 읽는 도시 군포시에서 2014년 대한민국 독서 대전을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 26일부터 아마 28일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체부 정부 차원에서 그 전국의 독서 관련 기관들하고 함께 국민 독서 문화를 향상시키자라는 그런 취지하에 아주 그냥 굉장히 공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아주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뭐 아주 다채로운 독서 관련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또 뭐 그 밖에 그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6,500개 정도의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도서관을 자주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조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독서 대전을 계기로 해서 좀 전국적으로 책 읽기에 대한 그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좀 확산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예. 세상의 보물은 도서관에 있다. 참으로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정말 바쁘신데요. 이렇게 바쁜 가운데 이렇게 그 책체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두서없는 이야기로 제가 말을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책과 도서관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거기에서 도서관의 참 가치, 책의 참 가치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도시 생활에 찌들다 보면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그런 밀림 같다는 푸념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회색빛 밀림 속을 비추는 그런 희망의 햇살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햇살이 다름 아닌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그 책이라는 햇살 아래서 행복을 찾아가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